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됩니다. 강원도는 기초단체별로 판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합니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도 다음 달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어느 지역에서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수칙을 지켜달라고 방역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계획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부적합하다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해 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며 부산시가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발표와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으로 200명을 넘어서면서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입장 인원도 제한됩니다.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가 자체 개발 중인 백신이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공급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백신 5개를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개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해결할 마음이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을 포함한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면서 윤 총장의 정치 행보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을 둘러싼 논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해 신공항 사업이 추진 4년 만에 백지화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사업 추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를 내놨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김해 신공항 적정성 검증 결과는 한마디로 부적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해 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여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사업 추진 과정의 지자체, 즉 부산시의 협의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신설 활주로 인근에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산을 깎아내지 않으려면 부산시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비행 절차의 보완 필요성 등 기존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었고 향후 여객 수요나 소음 피해 예측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 계획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확정한 김해 신공항안은 4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애초 검증위가 꾸려진 이유가 부산, 울산, 경남이 안전 문제를 들어 김해 신공항에 반대했기 때문인 만큼 사실상 김해 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때마침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리면서 부산이 밀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건 결국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입니다. 민심을 얻을 대규모 국책 사업이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과 다르게 국민의힘은 당내 반발을 의식해 전면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이달 초 가덕도 신공항 검증 예산을 두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토교통부를 향해 얼굴을 붉혔을 때부터 이미 가덕도 신공항은 기정사실로 여겨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 연구비 20억 원을 넣으라는 민주당에 결국 국토부가 뜻을 굽혔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섰던 건 역시 내년 부산시장 선거 영향이 큽니다. 원래 좋지 않았던 부산 민심이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더욱 돌아섰는데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속도를 강조하면서 특별법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입니다. 불경 시도민들께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해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는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부산에서 신공항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가 문매를 맞은 뒤 태도를 바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두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더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그냥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지켜지지 않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가덕도 공항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죠.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의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은 동남권 공항으로 밀양을 밀어온 만큼 가덕도 신공항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의원들과 지도부가 적극적인 만큼 공개적인 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이 선거 때마다 휘둘리는 건 분명히 비판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로 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기 위한 움직임도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번 발표는 김해 신공항 추진이 타당한지에 대한 결론으로 국한돼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에서는 4년 전에 무산된 가덕 신공항 재추진으로 받아들이면서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 다시 추진하자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민심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김해 신공항 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종호, 허성준 두 기자가 지역의 민심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백지화된 김해 신공항. 부산시는 이번 결정을 가덕 신공항 재추진으로 받아들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을 할 수 있고 환경 훼손과 소음 피해가 작고 미래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입지라는 겁니다. 또 국내 최대 컨테이너항인 부산 신항과 연계하는 물류 체계를 완성하고 국가 사업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중복 검토로 허비한 시간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나오기 전부터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결론일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가덕도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최근 들어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한 20명 가까이 왔어요. 어저께는 한 10명. 또 바쁠 때는 더 오고요. 가덕 신공항 재추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부산 지역 분위기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협력과 관문공항을 함께 이용할 주변 지자체 협조를 끌어내는 일부터가 순탄하지만은 않아서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표가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에 신공항을 이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또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국민과 한 약속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은 천인 공노할 일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권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해 신공항은 부산과 울산, 경남만의 공항이 아니라 대구 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전체를 위한 공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있어 변경하려면 영남권 5개 시도민의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시민단체와 경제계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가 100년 대계가 걸린 영남권 최대 수건 사업을 정치가 또 덮어버렸다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시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도 대응해서 이것이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공항을 둘러싼 영남권의 해묵은 갈등과 분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면 영남권 신공항 추진이 또 한 번 거센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산대 도시공학과의 정헌영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해공항 확정안이 이제 결정된 지 4년 만에 결국 근본적 검토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발표는 결국 김해공항을 새로 확장해서 신공항으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폐기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김해 신공항 계획이 결국 백지화가 됐습니다. 신공항 확장안 결정 후 4년이 지났는데요. 예.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가 백기를 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예, 오늘 그 발표를 보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느꼈는데, 네. 첫째는 그 진실은 꼭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법 취지를 위배해 가면서 수차례 잘못된 것을 덮으려고 시도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지고 말았고요. 또 그동안 참 4년이라는 시간이 참 아까운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폐기를 시키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더라면 지금쯤 가덕도 신공항은 아마도 개항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발표에서 보면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새로운 공항 입지를 찾으라는 신호이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입지는 가덕도 해안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의 의문을 갖기는 김해공항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공항으로서 해왔는데 좀 넓히는데 갑자기 안전에 문제가 있다. 안전에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넓히는 과정에서? 예, 이미 김해 현재 공항도 그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2002년 4월 15일 날 중국 민항기가 돛대산에 추락한 것을 보면은 이미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때 추락 사고가 났을 때 129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 중에 110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부가 당시 건설부입니다마는 김해공항에 대해서 확장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총 5차례에 걸쳐 검토를 하는 가운데에서 김해공항에는 더 이상 확장이 불가하다는 그런 방침을 내렸는데 6번째 시도가 되겠습니다. ADPI라는 프랑스 용역 회사가 와서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은 비행장에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에 안전에 그 착륙상에 또 이륙상에 위험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 이륙하고 착륙상에 그 위험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위험물을 절취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전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밀양도 산이 많아서 한 10개는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가덕도라고 하는 바다에 짓는 공항이 산이 주변에 없는데도 점수가 나빴던 거는 거기는 또 거기대로 위험했던 거 아닙니까? 프랑스 회사의 용역까지 줘서 조사했을 때 김해가 1위고 가덕도가 3위였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진 겁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성의 문제가 거기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김해 신공항이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당시 ADPI가 보고서를 만들 때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에 있는 항공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항공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방금 제가 지적한 그 이착륙상에 산을 반드시 절취해야 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울경 검증단이 정령을 확인을 한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위험하니까 항공법을 적용했을 때 위험하니까 산을 절취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절취하는 비용이 2조 1천억 원으로 그때 제시가 된 겁니다. 이 2조 1천억 원이 산정이 더 만약에 그 공사비에 들어가게 된다면 경제성이 훨씬 더 김해 신공항이 타당성이 낮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밀양도 산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경제성이 낮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ADPI가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낸 세금
19억 원을 줘서 그 만든 보고서가 우리나라 국내법도 적용하지 않는 그런 보고서였는데 말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용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법도 따르지 않은 그런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고 떠나고 국토부는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에 근거하다 보니 우리 그 가덕도가 꼴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결국 이번 결론은 김해 신공항 확장은 안 된다는 뜻인데 그게 꼭 가덕도가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대구시장 천인 공로할 결정이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오는 걸 보면 또다시 우리 사회가 가덕이다, 밀양이다, 아니면 제3의 곳이다, 또는 경남에서는 사천공항을 다시 하자니까 그런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19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동남권에 엄청나게 큰 신공항을 지어야 되나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동남권 신공항을 이 선거 프레임으로 몰고 갔던 것이 치명적인데 과거 이명박 정부가 그랬고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거 선거 프레임이 아니냐 하는데 이 보궐선거하고 연계되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밀양 공항은 원래 대구 경북이 지지를 했습니다마는 대구 경북에서는 이미 그 대구 통합신공항이라 해서 경북 군위 쪽에 통합신공항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밀양은 이제 그 주장은 대상에서 제외됐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남은 곳은 김해 신공항하고 가덕도밖에 없는데 김해 신공항은 부적합으로 결정 났으니까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현재 동남권 지역에서 수출입 화물 물동량의 98%가 인천공항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24시간 운영하는 그리고 화물 항공기가 자유롭게 이착륙하는 새로운 공항이 가덕도에 건설이 된다면 불경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산업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새로운 산업이 창생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거주민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 윈윈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 도시공학과 정원영 교수였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산악회, 대학교 등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규 확진이 230명까지 늘었습니다. 나흘째 200명대를 기록하자 방역당국은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8일 이후 10일째 세 자릿수, 4일 연속 200명을 넘기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이 202명, 해외 유입이 28명이며 수도권이 137명, 광주 18명, 전남 16명, 강원 13명, 충남 9명 등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이 같은 확산세는 카페와 직장, 모임 등 일상 속 집단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 학교와 산악회 등을 고리로 새로운 발병 사례가 속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감염 상황이 일상으로 파고 들어와 특별히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일상 어디서든 전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가을 산악회에서는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접촉자 조사에서 13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산악회 활동 때 식사 등 모임을 가지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원대 미술대학원과 관련해 5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 13명이 됐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과 관련해서도 7명이 추가돼 확진자가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밀폐된 면접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면접을 하거나 매일 아침 좁은 공간에서 수백 명이 조회를 하는 등 다양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이 신고됐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아 2단계로 넘어가면 서민 경제와 민생에 타격이 크다며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거주자들은 앞으로 2주간은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서울과 경기는 오는 19일부터, 인천은 오는 23일부터 2주간 조정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확산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대구의 교회나 이태원 등 특정 지역이나 모임에서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인 모임 등 우리 삶 가까운 곳에서 감염 환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란 카드를 다시 꺼낸 이유입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자 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19일부터, 인천은 오는 23일부터 2주간입니다. 강원도는 시군구별로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지자체 차원의 거리두기 상향 결정도 가능합니다. 1.5단계가 되면 스포츠 경기장 입장객은 30% 안에서 또 종교활동이나 각종 모임 참여자가 제한되는 등 불편이 따릅니다. 게다가 경제활동 위축은 불가피한데 그런데도 이런 결정을 한 데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대한 고려가 컸습니다. 물론 1.5단계가 아니라 2단계는 돼야 지금의 확산세를 막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2단계는 많은 영업장이나 시설들이 영업 자체를 못하거나 제한을 받습니다. 즉 우리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을 받고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수도권이나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주 뒤 확산세가 그대로라면 그땐 다른 고려 없이 2단계 조정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광주에선 전남대 병원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모레부터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본관 일동현관에 기다란 줄이 늘어섰습니다. 진료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약 처방전이라도 받으려는 시민들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에서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닷새 만에 2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광주를 넘어 전남 목포를 비롯한 타 시도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나왔던 본관 일동 전체 병실은 코호트, 즉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감염이 확산하면서 전남대학교 병원 외래와 응급실 등의 진료가 오는 22일까지 중단됐습니다. 남아있는 입원 환자들도 가능한 대로 퇴원과 전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 4,000명에 달하는 환자가 전남대병원을 찾는 만큼 의료 공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염 확산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고 현재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들의 자가격리가 급증하는 상태로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 대응 단계를 1.5단계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가을 재확산 이후 수도권 밖 지방광역시도 중 첫 격상입니다. 광주시는 1.5단계로 확산을 막기 어려우면 바로 2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개월간의 방역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격상의 때를 놓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무증상자가 절반이 넘는 데다 전남대 병원 최초 감염원도 찾지 못하고 있어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은 기존 감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0대 이하 청장년층의 전파율과 양성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2명 가운데 1명은 40대 이하였습니다. 최근 4주로 기간을 넓혀도 40대 이하 확진자는 전체의 49.1%로 직전 4주 전과 비교해 10%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주점과 카페 등을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전남대 등 대학가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비율의 문제도 있고 절대 규모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확산시킬 확률은 청장년층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양성률과 전파율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올해 전체 양성률은 1% 남짓이지만 최근엔 2%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2배로 늘었다는 뜻입니다. 또 환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2를 넘으면서 2주 후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매서운 이유로 낮아진 경각심을 꼽습니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일상생활을 거의 회복했고 주점과 야구장 등 주요 시설도 속속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졌다는 신호가 되면서 특히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층에서 방역의식이 느슨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 공연 등 할인 쿠폰 사업도 다시 시작하면서 전파율과 양성률까지 더욱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한 달 사이에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주점이나 또 카페나 할로윈이나 스포츠 경기장이나 이 다 활동 연령은 결국은 젊은 층이잖아요. 젊은 층의 감염은 노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감염을 부추기고 결국 의료 대응 체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산세를 막기 위해선 방역당국의 지침에 정부 정책도 균형점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파이자에 이어서 이제는 모더나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는 94%를 넘깁니다. 보시면 실험 참가자 중에 코로나19 감염자가 95명이 나왔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서는 5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4.5. 파이자 때는 9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8명이 그중에서 백신을 맞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90% 이렇게 됐었습니다. 홍역이나 소아마비 백신은 99% 정도 된다는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예방률입니다. 한번 보시죠. 독감 백신 예방률은 30%에서 한 60% 잡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은 맨 처음에 개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에서는 개발돼봤자 한 70에서 75% 되겠지. 미 식품의약국에서는 백신이 나와봤자 예방률은 50% 정도 될까? 이렇게 예측했던 건데 지금 94가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정보로 보면 유통과 보관에서는 모더나 백신이 앞서고 대량 생산과 가격에서는 파이자 백신이 앞서서 훨씬 더 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 손에 빨리 넉넉히 백신이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은 파이자와 모더나의 아예 개발 비용을 지원하면서 파이자 1억, 모더나 1억을 확보하고 미국의 선택에 따라서 모더나 4억, 파이자 5억 회분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파이자의 2억 회분을 이미 확보를 했고 옵션으로 1억을 더 갖고 있습니다. 파이자 백신은 이제 한 10에서 15%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팔렸을 겁니다. 일본하고 우리도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일본은 파이자의 1억 2천만 회분을 이미 확보를 했고 모더나에도 5천만 회분을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가 연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내에 가져와서 생산하도록 계약을 체결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백신 공급 체계에 가입을 해서 1천만 명분을 확보를 했고 이 다른 제약사들하고 2천만 명분을 확보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우리 당국과 세계적인 제약사들과의 교섭이 아마 지금 치열하게 진행 중일 겁니다. 수급 실패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몇 개가 됐든 모두 성사시켜야만 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화이자에 이은 모더나의 백신 발표 소식 들으셨는데요.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들으셨겠지만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4.5%라고 발표했습니다. 동료 과학자들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회사 측의 발표이기는 한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모더나에서 발표한 것은 실제 3만 명 정도의 대상을 진짜 백신과 가짜 백신, 위약을 접종을 하고 양쪽 군에서 실제 코로나19 감염자가 몇 명이나 나왔는지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백신 회사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들은 대부분 중간 결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가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감염 노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또 가짜약을 접종한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감염 노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결국 코로나19의 가장 위험한 대상은 고연령층입니다. 7, 80대 연령층에서 얼마나 예방 효과가 있는지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방 효과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실제로 모더나나 화이자 모두 앞으로 임상 연구가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실제 이런 이 예방 효과와 관련된 수치는 변경이 될 수 있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발표 자료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 자료 또는 중간 결과 자료로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 제대로 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예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봤을 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가장 큰 차이는 보관 온도인 것 같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냉동 보관을 해야 되고요. 모더나 백신은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모더나 백신의 보급이 더 쉽다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70도 상태로 백신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공급하는 체계에서는 새로운 시설이나 장비를 갖춰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모더나 백신처럼 냉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 백신을 저장하고 배송하는 체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 백신의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배송 상태에서의 조건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지만 확실하게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안전성을 지켜봐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안전성 외에도 대량 생산이나 가격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량 생산이나 가격 문제를 봤을 때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화이자에서 생산한 백신은 이제 RNA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유전자를 증폭하는 기술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양산 체계, 그러니까 많은 양을 짧은 시간 동안에 만드는 데는 유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앞서 언급이 된 것처럼 이 RNA 백신의 경우 이제 보관에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양산을 하고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온 보관이 가능한 모더나 백신하고 얼마나 차이를 둘 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예. 안전성, 대량 생산, 그리고 보관, 유통 따져봐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관심은 우리가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언제쯤 백신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충분한 물량 확보가 가능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파이자에서는 이제 올해 안에 5천만 명에 해당하는 백신을 생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내년에는 최대 13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생산해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과정, 그리고 또 배급해서 전체 인구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사업만 해도 고위험군에 대해서 접종하는 그 기간을 우리나라가 거의 3개월을 잡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백신도 우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맞추는데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해도 두세 달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도입해서 접종하는 시기는 모든 접근이 다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3, 4분기 또는 4, 4분기 정도가 될 것 같고, 이것들을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을 해서 유행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를 다 접종하는 데는 아마 후년도 상반기 1, 4분기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 어느 정도 지금 와 있습니까? 지금 일상 시험 단계에 들어간 백신이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임상이라고 해서 임상 실험을 하기 전 단계에 개발된 백신 후보 물질이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 또는 전임상 단계에서는 앞으로 아무리 짧게 잡아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백신과 출시 시기를 경쟁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실제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백신을 코로나19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가 손에 넣고 이 다른 파이저나 모더나에서 개발한 것과 같은 그런 그 속도로 우리에게 보급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몇 가지 많이 남아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백신 개발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갱신이 많이 늘어서 공급이 거기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른바 가구 분리 또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 하는 것이 정부나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 네, 보신 것처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다 돼가는데 전셋값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의 틈새를 노린 증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도 전세 대란의 한 축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7%입니다. 상승률 0.29%를 기록했던 지난 2013년 10월 이후 최고치이자 역대 2위 수치입니다. 전세 풍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건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이 집주인의 실거주를 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빈틈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딸이나 아들이 거주해도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다주택자들이 이른바 증여 러시까지 맞물리면서 전세 공급 부족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통해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니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아파트 증여가 얼마나 늘었는지 볼까요? 최근 10년 동안 이 아파트 전국의 증여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만 집계된 건데도 이미 지난해 건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한 세대로 한 공간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이 여러 채의 거주 점유를 하게 되는 거니까 기존 재고 시장 쪽에서 전세 계약 가능한 물건들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이제 주장한 것은 거주 이동을 하면 비어있는 집은 제로섬이니까 계속 또 동일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집주인 거주 요건 같은 것들이 제시되면서 사실상 실제 전세 물건이 줄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모레쯤 전세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공공임대 물량 공급을 늘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물량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얼만큼 공급되느냐 하는 점이 관건인데 이번에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정부 발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양시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 3살 아이가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일가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대형 화물차에 변을 당했는데요. 신호등은 없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영아와 유아들이 한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는 시각, 딸의 손을 잡은 어머니가 유모차를 밀고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일가족은 반대쪽에서 차들이 계속 오자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섭니다. 유모차가 차량 2대 사이에 놓인 아찔한 상황. 그런데 앞차가 서서히 출발하자 뒤에 있던 8.5톤 화물차가 일가족을 덮치고 맙니다. 길 건너다 그랬는가 뭐. 그랬나 보다. 사고 당시 유모차에는 어린 남배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일가족 4명 가운데 3살짜리 딸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일가족 4명이 안타까운 참변을 당한 사고 현장입니다. 이곳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사고는 보시는 것처럼 이곳 횡단보도에서 났는데 신호등은 없었습니다. 80여 미터 떨어진 네거리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 후문과 정문이 맞닿아 있는 사고 현장에서는 지난 5월에도 사고가 나 과속 방지턱이 있는 횡단보도가 새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횡단보도가 있어도 너무 열악해요.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애기들이 올라다니기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탁이 저렇게 써버리니까 이걸 해주려면 그것도 안 배고 좀 해주고 해줘야 건너기가 좋아야 되는데 건너기가 참 힘들어요. 화물차 운전사를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캐고 있습니다. ITN 김범환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병원에서 벌어진 신생아 아영이 학대 사건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1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인 아영이의 가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요.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는 가운데 병원 관계자들은 오늘 열린 민사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벌어진 신생아 학대 사건의 피해자 아영이 아버지가 법정에 들어섭니다.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딸의 두개골이 골절되고 1년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당시 의료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학대 사건 당시 CCTV에 찍힌 간호사와 병원 책임자인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료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상대는 일체 이때까지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포함해서 배상을 받아야겠다 생각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영이 사건으로는 처음 열린 재판이지만 간호사와 병원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출석한 변호인들은 아직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변론을 준비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지난 9월 경찰에게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간호사와 병원장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영이 가족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아영이의 신체 감정을 신청해 구체적인 피해 정도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뇌세포 대부분이 손상된 아영이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잠든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아영이와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차상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의원들이 어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최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감금을 당했다는 최 전 의원의 주장에 맞서 한국당 의원들은 단순 설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지난해 4월로 가볼까요? 2019년 4월 25일, 당시 한국당 의원들로 가득한 이곳은 다름 아닌 국회 최이배 의원실입니다. 빨간색 옷을 입은 민경욱 전 의원도 보이고요.
한국당 의원들이 서로 밀치고 하다가 문으로 이렇게 의자로 문을 막고 그 위에 앉기까지 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재판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서류가 든 가방과 팔을 잡아 끌며 의자에 앉혔다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실제 당시 화면을 보시면 나가려는 최 전 의원을 나가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렇게 손으로 잡아 끌고 결국 최 전 의원을 강제로 의자에 앉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자신을 감금했다며 창문 틈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당 의원님들이 오셔서 핸드폰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밀어서 열 수가 없도록 또 잠가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최 전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이후 자신을 계속 감금했다며 지도부가 계획하고 지시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의 보좌관도 재판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이 오면 끌려나가는 모습을 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또 민경욱 전 의원은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동전 마술을 보여줘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은 감금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 전 의원이 마술을 보여준 것은 당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군대나 학교 등에서 벌어지는 집단 괴롭힘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의 단순 장난이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아닐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선두 후보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은 이낙연 대표가 처음으로 윤 총장의 거취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이경국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신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작심 발언부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거는 위법이라고. 정치판에 뛰어들 의사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발언까지.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최근 잦아진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의 거취를 언급했습니다.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윤 총장이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받는 게 안타깝다며 이를 풀어낼 의지가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죠. 민주적 통제와 공수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윤 총장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 거취 문제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윤 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염려도 나타냈습니다. 스타일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비교적 스타일 쪽에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 아닌가. 모든 것이 다 옳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추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에 대해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했다며 검찰개혁 추진에는 힘을 실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으로만 비치는 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둘의 감정 싸움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양지열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그만두라든가 아니면 끝까지 가라든가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말하기가 참 그렇고 국무총리가 불러서 좀 장관하고 잘 지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이낙연 여당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조금 전에 뭐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예. 사실 뭐 수사지휘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단정적인 태도로 국회에서 얘기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는 방향이 맞지 않는 듯한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검찰총장으로서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미 어떤 정치적 의미가 그 검찰총장의 언행에 대해서 부여가 되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모순된 부분은 여전히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고, 당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대선 예비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하면은 후보들을 쭉 늘어놓고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이제 이렇게 골랐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맞상대로 누구가 대결하면 누굴 찍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는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세 사람이 그냥 거의 똑같이 나와버렸는데 결과를 보실 때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사실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경력은 전무한 상황이고 이번에 국정과 관련된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은 전혀 미지수이고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그 부분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이제 검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졌다는 얘기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정상적인 상황인데, 다만 지금 어떤 정치적인 구도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이제 윤 총장을 지지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떤 언론에서는 심리적으로 윤석열 총장 정당이 생겼다라는 그런 식의 심리적으로는 그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아까 이제 이낙연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씀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본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정치적인 인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남은 임기를 계속해서 나가는 상황에서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뭔가 활동을 하게 되면 사실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본인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면 앞으로 검찰의 행보 자체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실제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진짜 어떤 공정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는 위치에 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올라서 버린 거죠.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윤 총장이 하는 모든 행동은 이제 정치적인 뉴스가 되는 거고, 검찰이 한 큰 어떤 중요한 수사들은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수사로 또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윤 총장은 알아서 어떤 처신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이제 이낙연 대표도 본인이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게 바로 이제 가장 그 어떤 검찰 조직에 대해서도 그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대로 이 상태에서는 뭔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의 불리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논란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맞상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수사를 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을 만나서 자기의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찍어 누르는 갑질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혹시 뭐 장관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거는 나는 뭐 옷 벗고 나갈, 여기서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한가요? 그렇게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이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뭐 신임 간부들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회에서 갑질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그 수사를 했던 우수 사례들을 뭐 저기서 좀 치하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굉장히 일상적인 검찰총장의 업무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 자체를 언론에서 벌써 얘기를 하고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의 의지도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라든가 그 어떤 세력,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이미 그 세력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없으면 계속해서 무슨 말 한마디 어디를 참석하는 거 하나 다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검찰로서는 불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겠군요. 그런가 하면 추미애 장관은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윤 총장의 특별활동비 이쪽 문제를 계속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오죠.
직접적으로 지검이나 지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합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우선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보고를 자세히 안 해서 모르지만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이런 공식적인 법사위 회의에서 장관님께서 총장의 쌈짓돈 자의적으로 썼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무부에 됐고요. 보고도 하지 않고 됐고요. 좀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됐고요 하니까 끊어졌습니다만은 특활비 관련해서 아무튼 논란이 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장관이 허락을 해야 쓰는 건지 총장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지 얼마를 썼다는 건지 그리고 검찰 내에서 골고루 나눠졌다는 건지 아니면 뭐 좀 부당하게 썼다는 건지 논란만 커지니까 국민들은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지난주에는 사실 이제 현장 검증까지 갔었습니다만 예. 법무부와 대검을 다 여야 의원들이 들여다보고 나서도 뭔가 일치된 의견을 찾지를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밝혀진 부분은 뭐 쌈짓돈이라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 총장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유용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이제 법무부에서 배당을 받아서 검찰로 내려보낸 그 전체 특수활동비가 한 94억 원 가량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 가까운 돈은 지청이나 지검 단위로 해서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그 사건이 어느 정도 많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고 예. 지금 추 장관의 주장은 나머지 한 50억 원 가량을 윤 총장이 뭐 일종의 특수활동비 명목 자체가 그렇듯이 뭔가 수사에 필요한 팀들의 지원하는 형태로 사용을 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로 보이는데 다만 그럴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문제는 윤 총장이 지원을 해주는 수사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수사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뭐 확인이 됐다기보다 그런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한 거죠. 추 장관 역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이 직접적인 인지 수사를 하는 영역도 좀 줄어들 뿐더러 기밀을 유지하는 수사라고 또 볼 만한 것들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특수 업무 추진비 형태로 변환을 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거를 뭐 관리를 검찰이 하든 뭐 법무부에서 직접 하나하나를 내려보내든 간에 지금처럼 검찰총장 한 사람에게 상당히 많은 액수를 그냥 맡겨놓고 그냥 사용하도록 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오늘 상당히 좀 큰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막 되려는 그 찰나에 청와대로 윤석열 총장이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수사를 통해서 이만큼을 밝혀냈는데 아직도 조국이라는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뭐 대통령이 인사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것이다라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도 덧붙였습니다만은 그 논란을 떠나서 사실 비슷한 얘기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게 아니라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었는지에 관한 걸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는 윤 총장이 이 부분을 개인적인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고 했다라기보다 본인으로서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이지만 그러면 그 수사의 결과 지금 진행 중이기도 재판이 어느 정도 상당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찌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어떤 거부라고 보일 만한 일을 할 만한 일이었느냐. 그러니까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과정이라든가 결과를 비춰봤을 때 그럴 만한 사안이었느냐. 이거는 사실 국민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다수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것들이 좀 나왔었어야지 그게 불가피한 상황이었구나라고 공감을 할 텐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그때 당시에 그 판단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잘못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면 그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뭐 해명을 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검찰을 둘러싼 논란들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니까 빨리 마무리가 되고 검찰이 수사 본연의 직무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자꾸만 커집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국제수로기구 IHO가 발간하는 표준 해도에서 일본해라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모든 바다를 이름 대신 고유 번호로 표시한다는 방침인데요.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동해냐 일본해냐를 두고 계속되는 한일 간의 논쟁이 한 단계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국제수로기구 IHO는 화상총회에서 새로운 국제표준해도 개발 방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 방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 세계 모든 바다를 이름이 아니라 고유번호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일본해라는 이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인 S23이 새로운 표준인 S130으로 이행됨에 따라서 일측이 주장하는 일본의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화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새로운 해도에 동해라는 이름이 쓰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본이 국제표준 해도를 근거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해라고 표시된 기존 해도도 계속 공식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외교부는 옛 해도는 국제표준이 아니라 역사를 보여주는 출판물이 되는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기존 해도는 1953년에 제작된 것으로 IHO는 진작부터 개정에 착수했지만 동해 명칭을 둘러싼 한일 논쟁이 23년간 이어지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 정부와 민간 지도 제작 업체 등을 대상으로 동해 표기 확산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인터넷 공간에서 동해라는 이름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전 세계 지도에서 동해 명칭이 표기된 비율은 4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횡단보도에서 일가족을 덮친 트럭 교통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9330님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들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2071님, 완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불편해도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지켜 스스로 건강 지킵시다 하셨습니다. 네, 5633님은 제발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하네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해주고요. 예, 그리고 2813님, 다음 달 수능 시험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코로나 사태로 걱정이 클 텐데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의 주권을 빼앗긴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지정된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쓸쓸히 잠든 그리고 이름이 남겨지지 않은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죠. 우리 모두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제에게 당한 강제 병합은 그야말로 역사상 보지 못했던 초유의 비극이라